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소희야, 이 혼담을 어찌 생각하느냐?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경주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골 마을, 가을 저녁의 냉기가 창호지 사이로 스며들던 그날, 22 소희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고 말았지요. 어머님, 소녀가 어찌 감히. 소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만 가슴속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68배 정훈장이라니. 할아버지 뻘되는 노인과 혼인을 하라니 말입니다. 하지만 소희는 그 마음을 꾹 눌러 담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뜨신 뒤 집안이 하루아침에 기울어진 것을, 어머니가 밤낮으로 근심에 잠겨 계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는 낙엽이 쓸쓸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화려했던 단풍이 이제는 바람에 날려 땅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처럼 말입니다. 소희는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자신의 청춘도 저렇게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정훈장께서는 비록 나이가 많으시나 학식이 높으시고 덕망 또한 두터우시다. 게다가 재산도 제법 넉넉하시니. 어머니의 말이 이어졌지만 소희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희의 머릿속에는 지난 봄 마을 잔치에서 보았던 또래 총각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웃음 가득한 얼굴로 춤을 추던 청년들, 힘차게 씨름을 하던 젊은이들. 소희도 그런 사람과 혼인하여 정든 집안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소녀가 집안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나이다. 소희가 마침내 입을 열자 어머니는 소희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작게 떨렸고 소희는 그 떨림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괴롭다는 것을,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희야, 미안하구나. 어미가 무능해서 너를 이렇게.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소녀는 괜찮사옵니다. 하지만 소희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어머니와 딸의 흐느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혼담은 정해졌고 한 달 뒤 소희는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얼굴에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인생을 맞이해야 했지요. 가마 안에서 소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처녀로서의 삶은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어떨지 소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훈장의 저택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대문을 지나니 너른 마당이 펼쳐졌고 사랑채와 안채가 제법 격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로 국화가 한창 피어 있었습니다. 저택의 곳곳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와는 이끼로 덮여 있었고 장독대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여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집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마님, 어서 오시오. 대문 앞에 서 있던 정훈장이 소희를 맞이했습니다. 온통 흰 수염으로 뒤덮인 얼굴, 허리가 굽은 모습,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소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정훈장의 손은 나뭇가지처럼 말라 있었고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예를 갖춰 절을 올렸습니다. 훈장마님, 소녀 잘 부탁드리나이다. 허허, 이 늙은이가 젊은 마님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짧은 여생이나마 잘 모시도록 하겠소. 정훈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말을 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혼례를 치르던 날 소희는 정훈장의 거친 손이 자신의 손을 잡는 것을 느끼며 이것이 정말 자신의 운명인가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정훈장의 손은 차가웠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혼례상을 받으며 소희는 상 위에 놓인 음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추, 밤, 감배 모두 부부의 화목과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68배 노인과 22의 처녀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소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불과 열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훈장이 갑자기 병상에 눕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오던 지병이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소희는 밤낮으로 시중을 들며 약을 다리고 죽을 끓여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훈장의 안색은 날로 창백해져만 갔습니다. 소희는 약방에 가서 약재를 구해오고 정성껏 약을 다렸습니다. 인삼, 황기, 당귀, 온갖 귀한 약재를 넣어 다린 약을 정훈장께 올렸지만 병세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소희는 정훈장의 곁을 지키며 잠을 설쳤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님 미안하오. 이 늙은이 때문에 젊은 마님만 고생시키는구려. 훈장마님 그런 말씀 마시고 어서 쾌차하셔야 합니다. 소희는 정성껏 간병했습니다. 비록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은 아니었지만 남편으로 맞이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재산을 내어준 은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채 되기 전 정훈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님 부디 행복하시오. 아직 젊으시니 새로운 삶을. 이것이 정훈장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소희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정훈장이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22의 나이에 혼인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소희는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소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상여가 나가는 날 소희는 흰 상복을 입고 정훈장을 배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조문을 했고 소희는 그들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한 달밖에 함께 살지 못했지만 소희는 정훈장의 아내였고 이제는 그의 미망인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소희는 텅 빈 저택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자신들의 일로 바빠 소희를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정훈장이 남긴 재산 덕분에 당장 굶을 걱정은 없었지만 이 넓은 저택을 혼자 관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택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바람소리만이 처마를 스치고 어둠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소희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움츠리며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22의 나이에 과부가 되어 이 큰 저택에 혼자 남겨진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님, 소인이 도와드리겠나이다. 대문 밖에서 한 사내아이가 나타났습니다. 17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무영이라는 이름의 머슴으로 정훈장이 살아계실 때부터 집안일을 거들러 오던 아이였습니다. 키는 소희보다 약간 클 정도였고 얼굴에는 아직 어린 티가 많이 났지만 맑은 눈동자와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 묻어났습니다. 무영아, 고맙구나. 내가 있어 참으로 다행이로다. 소희는 무영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넓은 저택에 자신 혼자였다면 얼마나 외롭고 막막했을까요? 무영의 존재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때 소희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무영은 비록 어렸지만 집안일에는 제법 능숙했습니다. 마당 청소부터 장작 패기, 밭일까지 모든 것을 도맡아 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무영은 대문을 열고 들어와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마님,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나이까? 무영아, 오늘은 장독대 주변을 정리해 주겠느냐?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무영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소희는 안채에서 바느질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지만 가끔씩 창문 너머로 무영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했습니다. 무영은 부모 없이 자란 아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남의 집을 떠돌며 품팔이를 하다가 정훈장 댁에 정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무영의 그런 처지가 안타까웠습니다. 자신도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고생했지만 무영은 부모 모두를 잃고 혼자가 되었으니까요. 마님, 오늘 산에서 도라지를 캐어왔나이다. 약으로 쓰시면 좋을 듯 하옵니다. 그래, 정말 고맙구나, 무영아. 어디서 이런 좋은 것을 찾았느냐? 뒷산 깊은 곳에 도라지가 많이 자라고 있었나이다. 마님께서 드시면 기운이 나실 것 같아서 캐어왔나이다. 무영은 종종 산에서 약초나 나무를 캐어다 주었습니다. 소희가 기침을 하면 생강을 캐어오고 얼굴빛이 안 좋으면 대추를 따다 주었습니다. 그런 세심함에 소희는 점점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이 저택에서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은 무영뿐이었으니까요. 겨울이 다가오자 무영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장작을 패어 쌓아두고 김장을 준비하고 담장을 수리하며 추운 겨울을 대비했습니다. 소희는 그런 무영의 모습을 보며 이 아이가 없었다면 자신은 어떻게 이 겨울을 보냈을까 생각했습니다. 무영아, 너는 부모님이 안 계시느냐? 어느 날 저녁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네, 마님. 소인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나이다. 소인이 7살 때 역병으로 두 분 다 돌아가셨지요. 그랬구나. 참으로 안타깝구나. 그 뒤로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 집 저 집 떠돌며 품팔이를 했나이다. 어떤 때는 밥을 얻어먹고 어떤 때는 헛간에서 잠을 자기도 했지요. 그러다가 훈장마님 댁에서 일하게 되었나이다. 무영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의 처지가 자신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 다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처지였으니까요. 무영아, 앞으로는 이 집이 내 집이다. 마음 편히 지내거라. 마님, 고맙나이다. 소희는 평생 마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흘러갔습니다.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고 소희와 무영은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봄이 오면 함께 밭을 일구고 여름이 오면 함께 더위를 식히고 가을이 오면 함께 추수를 하고 겨울이 오면 함께 눈을 치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희는 친정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했던 터라 어머니와 언니가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았거든요. 소희가 친정 대문을 들어서자 언니 소연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소희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구나. 언니, 소희도 보고 싶었어요. 두 자매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나오셔서 소희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소희야, 혼자서 그 큰 집을 관리하느라 힘들지 않았느냐? 얼굴이 많이 여위었구나. 어머님, 걱정 마세요. 무영이라는 머슴이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나이다. 소희가 이렇게 대답하자 옆에 있던 언니 소연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연은 소희보다 5살 위로 이미 혼이 나여
아이까지 둔 경험 많은 부인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소연이 소희를 조용한 뒷마당으로 불렀습니다. 소희야, 언니와 할 이야기가 있다. 두 자매는 정자에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가을 저녁의 선선한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멀리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야, 너는 아직 24밖에 안 되었다. 그런데 벌써 과부가 되어 혼자 살고 있으니 얼마나 외롭겠느냐. 언니, 저는 괜찮습니다. 훈장마님께서 남겨주신 것들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소희야, 내가 말하는 것은 생활이 아니라 마음의 이야기다. 소연의 목소리에는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소희야, 세상 사람들은 과부는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너는 아직 젊고 아름다운데 평생을 외롭게 살아야 한단 말이냐? 소연의 말은 소희의 가슴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였거든요. 소희는 과부가 된 이후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정훈장의 제사를 모시고 조용히 살다 가는 것만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언니, 체면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과부가 재가를 한다는 것은 체면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 만약 내 마음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면 그것을 너무 무작정 거부하지는 말아라. 물론 신중해야 하겠지만 말이다. 소연은 소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소희의 가슴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소희야, 혹시 집에 있는 그 머슴 아이는 어떤 아이냐? 갑작스럽게 무영 이야기가 나오자 소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영이요? 그냥 성실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너를 어떻게 대하느냐? 잘 모르겠어요. 그냥 머슴으로서 예의 바르게 대합니다. 소연은 소희의 대답을 듣고 빙긋 웃었습니다. 소희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것이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미처 보지 못할 때가 있거든. 너무 성급할 필요는 없지만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라. 소희는 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설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언니의 말을 계속 되새겨 보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무영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친정에서 돌아온 소희는 어딘가 모르게 달라진 시선으로 무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무영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무영의 키가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소희보다 약간 큰 정도였는데 이제는 소희보다 한 뼘은 더 커 보였습니다. 어깨도 제법 넓어져 있었고 목소리도 더욱 굵어져서 완전히 어른 남자의 목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님, 오늘은 뒷산의 낙엽을 치우겠나이다. 무영이 이렇게 말할 때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소희는 무영이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있는 무영의 뒷모습이 제법 듬직해 보였습니다. 등 근육이 옷 위로 드러나고 팔에는 힘줄이 선명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자랐을까? 소희는 속으로 놀라며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영을 어린아이 취급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무영은 더 이상 그 어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영아, 잠깐 이리 와보아라. 네, 마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영이 다가오자 소희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턱에는 수염이 희미하게 돋아나 있었고 눈빛도 전보다 훨씬 깊어져 있었습니다. 피부는 햇빛에 그을려 건강한 밀색을 띠고 있었고 입술은 단단하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장정이 되었느냐? 소희의 말에 무영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마님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렀나 봅니다. 그러고 보니 너도 이제 20이 넘었겠구나. 네, 올해로 22이 되었나이다. 소희는 무영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22이면 자신과 동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린 머슴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소희는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신과 같은 나이의 남자를 그동안 어린아이처럼 대했다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너도 장가갈 나이가 되었구나. 소희가 이렇게 말하자 무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영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님, 소희는 아직 그런 생각은 없나이다. 왜? 내 나이 정도면 장가갈 만하지 않느냐? 마을에 너를 좋아하는 처자도 있을 텐데. 소희는 이 집에서 마님을 모시는 것으로 충분하옵니다. 무영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무언가 다른 의미를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무영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고 그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희는 무영을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무영이 밭에서 일할 때 흘리는 땀, 무거운 것을 들 때 드러나는 단단한 팔뚝, 그리고 자신을 바라볼 때의 진지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소의 자신도 모르게 무영 앞에서는 더욱 단정하게 몸가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을 더 정성스럽게 빗기도 하고 옷도 더 깔끔하게 입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다듬었고 무영이 올 시간이 되면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면서도 소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희는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하늘에 떠 있었고 마당에는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가을밤의 공기는 차갑고 맑았으며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영이 나무 그늘에서 나와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마님, 오늘 일은 모두 마쳤나이다. 이제 물러가겠나이다. 무영아, 잠깐만 기다려라. 소희가 무영을 불러 세웠습니다. 무영은 조심스럽게 마루 아래에 섰습니다. 달빛이 무영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무영의 표정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무영아, 너는 외롭지 않으냐? 소희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무영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소희는 마님을 모실 수 있으니 외롭지 않나이다. 그럼 말고 내 또래의 친구들은 없느냐? 아니면 마음에 두고 있는 처자는? 무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무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소인에게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오직 마님께 충성하는 것만이 소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무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인은 그 떨림 속에서 무언가 깊은 감정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집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영의 말 속에는 단순한 충성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영아, 너무 나만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의 행복도 생각해야 한다. 마님께서 편안하신 것이 곧 소인의 행복이옵니다. 무영은 깊이 절을 한 뒤 물러갔습니다. 소인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연민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영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그의 진지한 눈빛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소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소희는 두려웠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마당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산에는 밤송이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소희는 밤을 따러 뒷산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밤을 따서 말려두면 겨울 내내 먹을 수 있었거든요. 집 안에만 있으니 답답하기도 했고 무영과의 미묘한 감정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기도 했습니다. 마님, 제가 함께 가겠나이다. 혼자 산에 가시면 위험하옵니다. 무영이 바구니를 들고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산길을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여기저기서 새소리가 들려오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두 사람의 발걸음과 어우러졌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소희는 무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영은 길을 앞서가며 가시나무를 조심스럽게 치워주고 돌이 많은 곳에서는 소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저기 밤나무가 보이는구나. 소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밤송이가 가득 달린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밤송이들이 가시를 세우며 나무 위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올라가서 따드리겠나이다. 무영은 민첩하게 밤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소인은 나무 아래에서 무영이 밤송이를 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영의 움직임은 원숭이처럼 빠르고 능숙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를 휘휘 오가며 밤송이를 따서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마님,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무영이 바구니에 가득 담긴 밤송이를 내려다보며 물어보았습니다. 조금 더 따자. 위쪽에 더 좋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소희의 말을 들은 무영은 더 높은 가지로 올라갔습니다. 소희는 무영이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무영의 능숙한 솜씨를 보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무영이 발을 헛디디며 나무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쿵! 무영이 바닥에 떨어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무영의 몸이 땅에 부딪혔습니다. 무영아! 소희는 깜짝 놀라며 무영에게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영은 바닥에 누운 채 얼굴을 찡그리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무영아, 어디가 아프냐? 정신은 차렸느냐? 소희는 무영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다급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영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마님, 다리가 아픈 것 같다옵니다. 무영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황급히 무영의 다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심하게 부러진 것 같지는 않았지만 발목이 많이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발목이 이미 2배로 부풀어 있었고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소희는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깊은 산속이라 당장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무영은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소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무영이 자신 때문에 다쳤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님, 괜찮사옵니다. 조금 쉬면 나을 것 같나이다. 무영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얼굴이 창백해져 있어서 소희는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영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렇게 놔둘 수는 없다. 내가 마을에 가서 사람을 데려올게.
소희가 일어서려 하자 무영이 손을 내밀어 소희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마님,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되옵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하옵니다. 요즘 산에 멧돼지도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이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소희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무영을 혼자 두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여기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해는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고 산속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돌려보니 산속에서 약초를 캐고 있던 한 노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머리와 수염이 모두 하얗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있는 신성 같은 모습의 은자였습니다. 낡은 도포를 입고 있었고 등에는 약초 바구니를 메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노인이 다정한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늙었지만 힘이 있었고 눈빛은 맑고 깊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람이 나무에서 떨어져 다쳤나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희는 간절한 마음으로 노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노인은 무영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영의 발목을 만져보고 맥을 짚어보고 눈동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군. 하지만 기맥이 막혀서 기운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다. 기맥이요? 그렇다. 이 젊은이의 몸속 기운이 막혀 있으니 이를 풀어줘야 한다. 떨어지면서 충격으로 기혈이 정체된 것이로다. 노인의 설명을 들은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특별한 방법이 있기는 하다만 부인께서 직접 해주셔야 한다. 제가요? 소희는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렇다. 이 젊은이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길이 있어야만 막힌 기맥을 풀 수 있다. 다른 사람이 하면 효과가 없느니라. 노인은 소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무영의 혈자리를 정확하게 눌러주고 따뜻한 기운을 전해주는 특별한 치유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제가 남자의 몸을, 그것은... 소희는 얼굴을 붉히며 망설였습니다. 조선시대 규수로서 남자의 몸에 직접 손을 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더구나 상체를 드러낸 남자의 몸을 만진다는 것은 더더욱 금기였습니다. 부인, 이 젊은이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소. 지금은 체면보다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겠소? 노인의 말을 들은 소희는 무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영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고 식은 땀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 소희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무영이 없으면 자신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영은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알겠나이다. 어떻게 하면 되나이까? 노인은 소희에게 자세한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무영의 옷을 벗겨서 상체를 드러내고 특정한 혈자리를 정확히 찾아서 부드럽게 눌러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온을 전달하여 막힌 기운을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무영의 저고리 끈을 풀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풀리지 않았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영의 상체가 드러나자 소희는 잠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고 건강한 무영의 가슴과 어깨를 보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무영의 가슴은 넓고 단단했으며 힘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건강한 밀색을 띠고 있었고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소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무영의 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오. 노인의 지시에 따라 소희는 조심스럽게 무영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영의 피부는 생각보다 따뜻했고 심장 박동이 손바닥에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쿵쿵 뛰는 무영의 심장 소리가 소희의 손끝으로 전해졌고 그 박동이 소희의 가슴까지 울렸습니다. 소희는 마음을 가다듬고 노인이 알려준 대로 무영의 혈자리를 차례대로 눌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떨렸지만 무영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으니 그런 생각은 사라지고 오직 그를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천지, 천추, 관원, 이 혈들을 차례대로 눌러주시오. 소희는 노인의 지시에 따라 무영의 가슴과 배를 조심스럽게 눌러주었습니다. 무영의 근육이 손끝에 느껴졌고 무영의 체온이 소희의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희는 점점 떨림이 가라앉았고 오직 무영을 치료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더욱 조심스럽게 해주셔야 하오. 노인이 가리킨 곳은 무영의 명치 부근이었습니다. 이곳의 따뜻한 기운을 오래도록 전해주셔야 하오. 부인의 체온이 이 젊은이의 막힌 기맥을 뚫어줄 것이오. 단전에 막힌 기운을 풀어주는 것이로다. 소희는 두 손을 무영의 가슴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손바닥에서 따스한 기운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무영도 소희의 손길을 느끼고 있었는지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마님. 무영이 작은 목소리로 소희를 불렀습니다. 무영의 눈이 살짝 떠졌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응, 무영아. 괜찮다. 곧 나을 거야. 소희는 다정한 목소리로 무영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특별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손과 무영의 가슴이 닿아 있는 그 접촉점에서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무영의 심장 박동을 손바닥으로 느끼며 이상하게도 자신의 가슴도 덩달아 빨리 뛰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영 역시 소희의 따뜻한 손길과 달콤한 향기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가 무영의 코끝을 간지렸고 소희의 부드러운 손길이 무영의 가슴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부인, 이제 마지막 단계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의 이마에 입을 맞대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오. 백회혈의 양기를 전해주어야 완전히 기맥이 뚫릴 것이오. 소희는 깜짝 놀라며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입맞춤이라니 그것은 부부나 하는 일이 아닌가요? 그것만이 완전히 기맥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요. 주저하지 마시오. 소희는 한참 망설였지만 무영의 생명이 걸린 일이라 생각하며 천천히 무영의 이마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무영의 눈이 살짝 떠졌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소희는 무영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애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영의 눈동자 속에는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무영의 이마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두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소희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무영의 이마는 뜨거웠습니다. 신기하게도 소희가 입맞춤을 하자마자 무영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떨림이 멈췄습니다. 어라, 다리가 별로 아프지 않네요. 무영이 조심스럽게 일어나 보더니 정말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부어올랐던 발목도 가라앉았고 통증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신기하구나. 할아버지, 고맙나이다. 소희가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돌아보니 어느새 노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라, 할아버지가 어디 가셨을까? 소희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노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신선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나무 사이로, 바위 뒤로, 어디를 둘러봐도 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님, 정말 고맙나이다. 마님 덕분에 살았나이다. 무영이 깊이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인은 무영의 표정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통으로 신음하던 사람 치고는 너무나 멀쩡해 보였거든요. 얼굴에는 미소까지 떠오르고 있었고 눈빛도 맑았습니다. 무영아, 정말 아팠던 것이냐? 소희의 날카로운 질문에 무영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무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게 설마 내가... 소희는 천천히 진실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영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것을 보니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도, 너무나 정확하게 혈자리를 알려준 것도,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무영아, 솔직히 말해보아라. 너 정말로 아팠던 것이냐? 소희가 다그치듯 물어보자 무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죄송하옵니다. 역시 그랬구나.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지? 소희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어이없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영이 그렇게까지 자신에게 다가오고 싶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기도 했습니다. 마님, 소인이 정말 죄송하옵니다. 하지만 무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영의 얼굴은 온통 붉어져 있었고 눈에는 눈물까지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야? 소인은 마님을 너무나 사랑하옵니다. 무영이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소인은 그 고백을 듣고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영의 고백을 들은 소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무영이 자신을 사랑한다니, 그것도 이렇게 절박하게 말입니다. 무영아, 내가 일부러 꾸민 일이었구나. 그 노인도, 네, 마님. 소인의 친구가 도와준 것이옵니다. 소인은 마님께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감히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나이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쓴 것이옵니다. 무영이 힘겹게 말을 꺼내려 하자 소인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만해라. 나도 알고 있었다. 소희의 말에 무영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마님? 내가 바보가 아닌데 내 마음을 어떻게 모르겠느냐?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 나를 대하는 태도, 모든 것에서 내 마음이 느껴졌다. 소희는 잠깐 망설였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내 마음과 다르지 않다. 무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님, 정말이신가이까? 하지만 무영아, 우리는 신분이 다르다. 그리고 나는 과부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느냐? 소인에게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사옵니다. 마님만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소인은 평생 마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고 싶사옵니다. 무영의 눈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소인은 무영의 진실한 마음을 느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과부로 살아가며 느꼈던 외로움, 젊은 나이에 홀로 남겨진 쓸쓸함, 그 모든 것이 무영의 고백 한마디로 녹아내렸습니다. 무영아, 마님, 소인을 믿어주시옵소서. 소인은 마님을 평생 지켜드리겠나이다. 마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나이다. 무영이 소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소희는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무영의 손은 크고 따뜻했으며 힘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자신을 지켜줄 것 같았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 될 텐데. 마님, 소희는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나이다. 마님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산속의 석양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새들이 둥지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이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희와 무영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주인마님과 머슴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정원에서 만나 달빛 아래 속삭이기도 하고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소희의 방에서는 매일 밤 조용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이렇게 마님과 함께 있으니 꿈만 같사옵니다. 소인이 감히 꿈꿀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말이옵니다. 어느 달밤 정원의 정자에서 무영이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둥근 달이 하늘에 떠 있었고 달빛이 정원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렇다, 무영아. 내가 있어서 이 집이 더 이상 외롭지 않구나. 내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이 외로움을 견뎌냈을까? 소희는 무영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조용하지만 깊었습니다. 무영은 더욱 정성스럽게 소희를 돌보았고 소희는 무영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무영아, 내가 나를 속였을 때는 정말 화가 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우리가 진짜 서로를 알게 된 순간이었던 것 같다. 내가 그런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서로의 마음을 모른 채 살았을지도 모르지. 마님, 소인도 그때 비로소 용기를 낼 수 있었나이다. 마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소인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마님의 손길은 정말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소인의 가슴까지 전해졌나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세상의 시선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소희는 무영과 함께 있으면서 죽은 남편과의 짧은 결혼 생활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차이났던 남편과는 달리 무영은 자신과 같은 나이의 활기찬 청년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거든요. 정훈장과의 결혼은 의무였지만 무영과의 사랑은 선택이었습니다. 무영아, 언젠가는 정식으로 마님과 혼인할 수 있을까이까? 어느 날 무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영아,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 않느냐? 형식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소희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고 있었지만 무영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님 말씀이 옳다옵니다. 소희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옵니다. 마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옵니다. 무영도 소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과부와 머슴이 정식으로 혼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은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사랑의 힘을 믿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이면 소희의 방에서는 조용한 대화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무영이 안채 마루에 앉아 소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였습니다. 때로는 웃음소리가, 때로는 작은 탄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오늘 산에서 토끼를 잡았나이다. 내일 죽을 끓여드리겠나이다. 마님께서 요즘 입맛이 없어 보이시던데 토끼죽을 드시면 기운이 나실 것이옵니다. 고맙다, 무영아.
너는 정말 세심하구나. 너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주는구나. 마님께서 건강하셔야 소인도 편안하옵니다. 마님의 건강이 곧 소인의 기쁨이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세상의 시선도 이 순간만큼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의 방에서 매일 밤 들려오는 소리, 무영이 주인마님을 대하는 세심한 태도, 그리고 소희의 얼굴에 다시 돌아온 웃음까지 모든 것이 평범한 주인과 머슴의 관계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저 과부댁에서 매일 밤 무슨 소리가 들린다던데? 글쎄 말이야. 그 젊은 머슴놈과 둘이서 뭘 하는 거래? 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군거림은 비난보다는 호기심에 가까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워했고 어떤 이들은 젊은 과부가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습니다. 과부가 평생 혼자 살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 그래도 신분이 다른데 신분이 뭐 그리 중요한가? 사람 마음이 더 중요하지. 마을 사람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소희와 무영을 향한 비난보다는 안타까움과 이해의 마음이 더 컸습니다. 소희의 언니 소연도 소문을 듣고 동생을 찾아왔습니다. 소희는 언니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저는 무영이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소희가 고백하자 소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야, 언니가 그때 했던 말 기억하느냐? 내 마음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면 그것을 무작정 거부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다. 네, 언니.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제 마음을 알아채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소희야,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편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과부가 머슴과 사랑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알고 있어요, 언니. 하지만 저는 무영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무영이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저를 위해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훈장 마님과의 결혼은 의무였지만 무영이와의 사랑은 제 선택이에요. 소연은 동생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언니는 내 편이다. 하지만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세상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아가거라. 고맙습니다, 언니. 언니의 이해가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소희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의 이해와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밤에 소희의 집담을 넘어 안을 엿보다가 무영이 소희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본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지만 소문은 점점 과장되어 퍼져나갔습니다. 과부가 머슴과 정을 통한다더라. 세상에 양반집 교수였던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신분도 가리지 않고 머슴놈과 밤마다 무슨 짓을 하는 거래. 마을은 금세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했고 어떤 이들은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소희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희는 이런 소문을 듣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조심했어도 결국 세상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마님, 소인 때문에 마님께서 욕을 들으시다니 소인이 이 집을 떠나겠나이다. 무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안 돼, 무영아. 내가 떠나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나는 내가 없으면 살 수 없어. 하지만 마님, 소인은 마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싶지 않사옵니다. 소인 때문에 마님께서 고통받으시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나이다. 무영아, 내 명예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너다. 내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명예가 뭐 그리 중요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소인은 무영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원로들이 소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들이었습니다. 소희는 두려운 마음으로 어른들을 맞이했습니다. 소의 마님, 저희가 이렇게 찾아온 것은. 소희는 두려운 마음으로 어른들을 맞이했습니다. 분명 자신을 질책하러 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님, 저희는 마님과 무영이의 사정을 다 알고 있소. 마님께서 과부가 되어 얼마나 외로우셨겠소. 그리고 무영이가 얼마나 마님을 진심으로 모셨는지도 우리는 다 보았소. 그 아이가 얼마나 충실하게 마님을 섬겼는지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소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질책이 아니라 이해의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세상에 법도라는 것이 있고 신분의 차이라는 것도 있어. 하지만 두 사람이 진심으로 서로를 아낀다면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소? 사랑하는 마음을 어찌 신분으로 가를 수 있겠소? 정말이신가이까? 다만 형식을 갖추는 것이 좋겠소. 무영이를 정식으로 양자로 들여서 신분을 올려주시오.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도 더 이상 뭐라 하지 못할 것이오. 양자로 삼으면 비록 혈육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같은 가문이 되는 것이오. 원로들의 제안에 소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이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것을,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미 두 분의 관계를 알고 있어. 처음에는 놀라기도 하고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두 분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소. 무영이가 마님을 섬기는 모습, 마님께서 다시 찾으신 웃음, 그 모든 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 원로들은 소희와 무영에게 축복을 전하고 돌아갔습니다. 소희와 무영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소희는 무영을 정식으로 양자로 드리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무영은 소희의 양자가 되었고 신분도 상민에서 양반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형식상으로는 양자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두 사람의 진짜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정훈장의 사당 앞에서 열렸습니다. 무영은 새로운 옷을 입고 소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 원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영은 소희를 어머니로 모시겠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양자의식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을 세상이 인정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축하하네, 소희 마님.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겠구먼. 고맙습니다. 마을 어른들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떡과 술을 나누며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렸던 사람들도 소희와 무영의 진심을 확인한 후로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 젊은이 참 효자로구먼. 매일 마님을 위해 정성을 다하더라고. 그러게 말이야. 저런 사람을 만난 소의 마님도 복이 있어. 처음에는 좀 그렇다 싶었는데 두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을 보니 마음이 움직이더라고. 사람들의 말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난은 칭찬으로, 수군거림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와 무영은 정원의 정자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하늘에 떠 있었고 마당에는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무영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것일까? 소희님, 이제는 제가 마님이라 부르는 것이 맞을지, 소희님. 무영이 처음으로 소희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소희는 그 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무영아, 나를 그렇게 불러주니 좋구나. 이제 우리는 정말 서로의 것이구나. 소희님, 저는 평생 소희님만을 사랑하겠나이다. 소희님께서 저를 받아주신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나도 그렇다, 무영아. 내가 내 인생에 들어와 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이룬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희와 무영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며 진실한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옛날 경주 근처 어느 마을에 젊은 과부와 머슴이 살았다는데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을 이루었다지.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결국에는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다고 하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로구나. 소희와 무영은 그렇게 함께 살아갔습니다. 겉으로는 양어머니와 양아들이었지만 속으로는 진정한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소희의 언니 소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소희야, 내가 다시 웃음을 찾은 것 같아서 언니가 정말 기쁘다. 언니 말씀대로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외롭게 살았을 거예요. 그래, 소희야. 사람의 행복은 남들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찾아가는 것이란다. 너는 용기를 냈고 그 용기가 너를 행복으로 이끌었다. 소연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영아, 우리 소희를 잘 부탁한다. 내가 소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언니도 알고 있다. 네, 형님. 소희는 평생 소희님을 지켜드리겠나이다. 소희님의 웃음을 지켜드리는 것이 소희의 삶의 목적이옵니다. 무영이 깊이 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희와 무영은 함께 늙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에는 하얀 머리카락이 돋아났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젊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소희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나이다. 무영아, 나야말로 내가 있어서 행복했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외로운 과부로 평생을 살았을 거야. 두 사람은 여전히 정원의 정자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젊은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산에서 무영이 나무에서 떨어졌던 일, 노인이 나타나 두 사람을 이어주었던 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축복해 주었던 일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마을에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었단다. 어떤 이야기인데요, 할아버지? 젊은 과부와 머슴이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을 이룬 이야기지.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의 진심을 보고 결국 축복해 주었다네. 와, 정말 멋지네요. 그렇단다. 그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며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한다. 밤마다 그 과부의 방에서 들리던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두 사람의 사랑이 나누는 대화 소리였단다. 그래서 마을이 발칵 뒤집혔던 거군요. 맞다. 하지만 결국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랑을 인정했지. 진심은 통하는 법이니까. 이렇게 해서 소희와 무영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을 찾아간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용기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나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소희와 무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또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말고 용기 있게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소희는 과부라는 신분에 갇혀 있지 않고 새로운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무영은 머슴이라는 신분에 주저앉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편견을 버리고 진심을 알아보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달빛이 소희와 무영을 비추고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젊은 과부의 방에서 매일 밤 들리던 소리는 바로 진실한 사랑의 속삭임이었습니다.